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화공업의 안정화와 경제 자유화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 중화공업의 발전과 정부 경제정책의 일대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중화학 투자 조정과 경제 안정화 정책을 설명하고, 둘째로 1980년대의 경제 회복과 3조 호황을 살펴보며, 셋째로 산업 연관의 심화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경제 자유화와 경제 개방을 살펴봅니다. 1979년 10월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일단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전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한 신군부는 1970년대 중화공업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택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화기에 경제기획원은 핵심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신군부는 경제기획원의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신군부는 김재익 휘하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조언에 따라 경제 안정화론을 받아들여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또 1970년대 중화학 투자가 과도해서 동반 부실화했다고 판단하고 그중 발전 설비와 자동차에 대해 1, 2, 4 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1980년 8월 신군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중화공업화 추진위원회와 중화공업화 기획단을 해체합니다. 신군부는 과거 업무상 앙금이 있던 중화공업의 추진자 오원철에 대해선 부정축제 혐의를 씌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1차 중화학 투자 조정에 착수합니다. 주 대상은 발전 설비와 자동차, 건설 중장비였는데 업종마다 복수 기업들을 통합해서 한 개 법인으로 만드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두 부문에 모두 선발 기업으로 진출해 있던 현대그룹에게 발전 설비와 자동차 중 하나를 고를 선택권을 주었는데 현대가 자동차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는 현대가, 발전 설비와 건설 중장비는 대우가 각기 맞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첫째로 발전 설비에선 현대양행 군포 공장과 창원 종합기계 공장과 대우 옥포 종합기계 공장을 한 개 법인으로 통합하여 대우그룹이 책임 경영하며, 둘째로 자동차 공업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세안자동차를 합해서 하나의 법인을 현대그룹이 책임 경영하며, 기아산업은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오토니아 트럭을 독점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조정안은 현대와 세안자동차의 대주주인 GM의 대결로 비화합니다. 현대와 GM은 경영권 및 자동차 개발 전략을 둘러싸고 대립하여 한 법인으로 통합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발전 설비 부문에서는 대우 측에 1천억 원 조달이 문제였습니다. 대우는 남대문 앞 대우 빌딩을 350억 원에 매각하고 세안자동차 지분을 260억 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GM 현대 간 교섭이 타결되어야 세안의 지분 매각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정부은행 합동 실사 후 10월 29일 산업은행, 한국전력 공동 출자로 공기업화 방안을 확정했고 한국중공업 주식회사가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8.20 조치는 백지화되었습니다.
신군부가 엄청난 위세로 추진한 중앙 투자 조정은 잘 안 될 것 같은 기미가 이미 보였습니다. 1980년 자동차 업계 가동률이 20%에 머물러 최악의 경영난을 보이자 정부는 1981년 2월 28일 자동차 업체에 대해 통폐합 대신 합리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대와 세한이 승용차와 상용차를 생산하고 기아는 승용차는 생산 금지하고 상용차로 전문화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투자 조정은 발전 설비 부문을 한 사로 통합한 것, 자동차를 3사에서 2사로 줄인 것으로 그쳤습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서 중학, 중복 과잉 투자를 내세운 것 치고는 빈약한 결과였습니다. 중학 부문 중복 과잉 투자를 주장한 새 정부가 실상 별로 구조 조정을 한 것도 없는데 한국 경제가 이후 회복기를 거쳐 대호황을 맞았다는 점에서 이 중학 중복 과잉 투자론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서 제기된 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막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당면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예산을 동결하고 통화를 긴축하며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예산 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은 늘었으나 그 증가율은 억제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30% 이상 증가했던 세출은 1982년부터는 증가율이 10%를 약간 상회할 뿐이었고 1990년대 들어가서야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림에서는 전년 대비 세출 증가율이 전두환 집권기에 유독 낮은 게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부, 이런 국면은 없었습니다. 재정지출 억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GDP 대비 일반 정부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이 비율은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달리 전두환 정부에서만 하락했습니다. GDP 대비 재정 비율은 박정희 집권기 동안 15%에서 24%로 상승했고 노태우 집권기에는 20%에서 23%로 상승했으며 김영삼 집권기에 23%에서 26%로 상승했고 김대중 집권기에는 26%에서 33%로 상승했고 노무현 집권기에 33%에서 33%로 불변이었으나 전두환 집권기에 23%에서 20%로 하락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대단히 건전한 경제 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율도 그 전 시기보다 낮아졌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는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전두환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인데 그 권력을 건전하게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전두환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쟁의권을 약화시키고 복수노조를 결성하는 것과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1981년 노동쟁의 186건에 참가 인원 3만 5천여 명이었으나 1983년에 98건에 1만 1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981년 97만 명에서 1986년 104만 명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그 사이 전체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1년 19.6%에서 1986년 15.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긴축 정책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물가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6년간 23%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연평균 3.5%라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지속된 만성적 인플레이션이 비로소 해소되었습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했지만 인플레가 해소된 결과 실질 임금은 1981년부터 1984년은 1980년 수준에서 정체했습니다. 실질임금의 정체는 중화공업화가 한창이던 1976년부터 1978년에 연평균 22% 상승에 비할 바가 못되었습니다. 비록 근로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 기업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